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야, UEFA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저 장지현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그 어버이날 특집을 한번 해봅시다. 부자 선수 특집 한번 해볼 그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정을 보니까 이걸 안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2차전까지 다 끝나고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날 특집 그 아이템도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일단 죄송하지만 어버이님들께 그 특집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 아이템은 꼭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리뷰를 한번 해보죠. 워낙 재밌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인 싸움, 이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아주 치열한 감독 간의 수싸움도 또 펼쳐졌던 그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워낙 잘 알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시작과 함께 하피냐 선수가 3백에 이 스토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피냐, 보아탱, 베나티아. 그래서 변칙적인 전략 나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도르트문트와의 얼마 전에도 포칼 4강전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하피냐, 보아탱, 베나티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바이에른 뮌헨이 안 쓰는 전략이 아니죠. 원래 하피냐 선수 아니라 여기 알라바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하피냐 선수가 또 오른발을 또 쓰기 때문에 메시 선수가 또 들어올 때 마크하는 데 있어서도 왼발 각도에 있어서도 뭐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나왔는데 베르네아스 선수를 또 윙백에 배치를 시키면서 샤비 알론소와 필립 람 선수, 공격 시에는 람 선수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도 했습니다만 수비 시에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슈바인슈타이거와 티아고 선수가 수비 시에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공이 이쪽으로 갈 때는 같이 이쪽 커버를 들어가서 트라이앵글 형태를 만들어서 협력 수비를 해주고 공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쉬프트가 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3백입니다만 본인들이 점유도하면서 트라이앵글 형태에서 점유도하면서 수비시엔 또 밀러 선수가 오른쪽도 받치는 역할을 같이 해주는 이러한 운영 속에 또 빠른 역습 전개도 병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숫자적으로 표현하자면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포메이션은 3-4-2-1과 3-4-1-2의 복합형이다. 복합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티아고 선수가 뭐 윙백이 아니지만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고 이제 밀러 선수가 톱이지만 약간 이쪽에 있고 슈바인슈타이거 선수가 약간 이쪽으로 갈 때는 이제 3-4-2-1처럼도 보이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운데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를 또 두면서 밀러 선수가 또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3-4-1-2처럼도 보이고요. 뭔가 3-4-2-1과 3-4-1-2의 복합형 속에서 일단 초반을 구상을 했던 과르디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잘 준비를 했던 패턴입니다.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메시를 중심으로 한 이쪽 루트를 잘 막을 수 있을까? 메시 선수가 후방으로 좀 빠지면 베르나스 선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슈바인슈타이거 또 알론소까지 같이 협력 수비가 됩니다. 메시 선수를 잡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두 번의 장면이 나오죠. 전반 14분이 되기 전에 한 번은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협력 수비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메시가 툭툭 제껴서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바로 전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뻥 뚫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공간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 장면은 메시가 자꾸 이쪽으로 공을 몰고 수비수들이 압박을 하니까 아예 일로 들어가 버려요. 긴 킥이 또 때려지니까 메시 선수가 헤딩을 떨궈 놨어요. 하피냐 선수도 키가 작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수아레즈가 단독 차스를 잡았는데 노이어가 발로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결국은 4-3-1-2처럼 바꿨습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야, 4백 다시 바꿔. 4백. 하피냐 선수가 스토퍼에 있다가 원래 위치는 오른쪽 윙백으로 가면서 베르나스 선수가 이쪽으로 오고 뭐 이른바 약간 다이아몬드 전형처럼 4-3-1-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전형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뭐 약간 측면 쪽 커버를 또 같이 해주는 역할의 미드필더 운영인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다시 또 밸런스를 갖춘 이후에 75분까지는 잘 버텼는데 베냐트 선수의 두 번의 실책 컸죠. 이게 사실 여기 위험 지역은 메시와 알베스가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무리한 돌파를 하다가 끊겼습니다. 한 번. 그러면서 바로 알베스 통해서 메시에게 연결돼서 프리하게 메시가 중거리 골을 하나 넣어버리는 좋다 이겁니다. 실점. 한 번 당했는데 두 번째 실점 또
베르나 쪽 공간 커버 사람을 밟지 못하고 어정쩡히 올라와 있다가 바로 라키티치가 쓱 밀어주니까 메시 선수가 그 상황에서 수비가 메시가 속도를 달고 벌써 1대1 들어오는데 수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메시의 왼발 각도 쪽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시가 왼쪽으로 한번 페인팅을 쳤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바디 페인팅을 자기 주발 왼발로 치려다가 직선 종적인 드리블을 하는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지금 유럽의 수비수는 제가 볼 때는 있을까요? 그 위대한 첼시의 수비수들이라면 네.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요? 첼시의 그 걸레 수비, 존 테리, 으아 이게 몸으로 여기 집어넣어. 네, 이런 수비면 첼시 얘기만 하면 흥분해. 네, 이런 수비면 잘하면은 PK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힘들다. 네, 결국은 해도 안 되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알라바가 있었으면 베르냐 대신에 조금 더 좀 나은 수비가 혹시 됐지 않았나라는 뭐 결과론적인 생각도 해보고 공격 시에도 밀러나 레반도프스키 선방을 했고 뭐 결정적인 장면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부수는 로벤 리베리가 없는 것이 공격에서도 확실한 루트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짧게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즌의 이 단계에 오면 팀이 멀쩡한 팀일수록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저는 선발 포메이션 시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은 뭐 이거를 써 왔던 포메이션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조금 이제 신선함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었던 것이 최근의 축구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의 맨투맨 스타일이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경기를 그렇죠.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피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좌측 센터백을 맡으면서 메시 선수를 거의 맨투맨 하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문을 약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경기장 뭐 여기까지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영역 비슷한 곳에 진입을 하게 되면 거의 맨투맨처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이날 처음에 출발한 어떤 컨셉을 보면 11명 대 11명을 그냥 다 1대1로 막 붙이려는 듯한 어떤 그런 변칙적인 마인드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에 조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3백도 3백이지만은 이렇게 약간 맨투맨 형태의 수비를 하는 것이 매우 사실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장지현 위원님께서 이제 수아레스 선수 찬스 놓쳤던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이 3백을 구사하면서 약간 맨투맨적으로 붙인 것이 거기서 사실 한두 골을 실점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초반에 그렇게 실점을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더 대량 실점으로 갈 수도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아주 정말 악몽 같은 한 판이 될 수도 있었어요. 뭐 결론적으로도 악몽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MSN을 상대로 이 3백에서 특히 약간 맨투맨스러운 그런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초반부터 약간 이건 잘했던 걸로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드릴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이날 바이에른 뮌헨은 50분이 넘어가면서 람 선수라든가 슈바인슈타이거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전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에게는 요즘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잘하는 카운터 어택을 터뜨리기에 점점 더 유리한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한 50분 경부터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0대0 지금 전력 손실도 많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최대한 여기서 버티고 그래도 뮌헨 홈에서는 포르투전에서 나타났듯이 항상 강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홈에서 그래도 승부를 좀 걸어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도 77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기서 또 사실은 0대1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고 메시 선수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요 오른발 골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왼쪽 하나만 방어해서 뭐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실점이 됐는데 거기서도 제 생각에는요 0대2에서도 정신 차렸어야 돼요.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0대2에서도 여기서 계속 점유율 가져가고 라인 끌어올리면서 중앙 쪽을 완전히 비워뒀죠. 거기다 교체를 투입을 하면서 밀러 선수가 그나마 좀 측면 커버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교체가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교체 선수의 폼도 현재 이제 바이에른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중앙을 완전히 비워두고 높은 라인으로 올리다가 완전히 이제 네이마르 선수에게 한 방을 더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로벤 리베리도 그나마 없는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90분 내내 좀 보수적으로 가는 컨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선수 기용과 포메이션 자체부터 말이죠. 하비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를 미드필드에 좀 기용을 하면서 그래서 알론소 선수의 수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측면에서도 수적 열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뭔가 4-2-3-1 같은 전형을 애초에 들고 나오고 과르디올라 감독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의 성격을 좀 죽이면서 점유율을 그냥 바르셀로나에게 조금 더 줄 생각을 하고서 조금 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포메이션 하에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갔어야 됐다. 그리고 먼저 실점을 하더라도 2차전을 기대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높은 라인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간 기본 컨셉이 있었어야 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제 첼시를 본받아라. 이 얘기로 종료가 될 거예요. 팬백을 해라. 과르디올라 감독 성격상 자존심이 허락을 하겠어요? 나 참.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현재 그 현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실리적인 색깔을 좀 취하려는 것도 실패가 됐고 실점 이후에 선수들이 다시 밸런스를 잡고 정비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던 뮌헨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전에 그 전날 펼쳐졌던 경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전인데요. 유벤투스가 은근히 노련한 선수들을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는 운영 속에 상황마다의 어떤 컨셉을 정확하게 두는 그런 경기 운영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현재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2차전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현재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과연 이러한 노련한 수비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런 공격적인 문제가 일단 시급했던 것 같아요. 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일단 첫 번째 이 레알 마드리드의 시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이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라모스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의 결국은 이날 뭐 굳이 실책을 지적을 하자면 라모스 선수가 이날 턴오버가 대단히 많았고 전반전에 실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볼 소유권 유지가 뭐 안정적으로 전혀 되질 않았고 결국은 여기 이제 교체 카드를 씀에 있어서 저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날 전체적인 아주 큰 미스를 좀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코 선수를 뺐거든요. 그렇죠. 치차리토 이스코 선수를 빼면서 이제 치차리토 선수를 기용하면서 좀 더 이제 공격의 무게를 실는 좀 더 그 다음부터는 이제 4-3-3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도 갔는데 이스코 선수보다는 뭔가 라모스 선수 쪽에 손을 댔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라모스 선수를 아예 빼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중원을 크로스, 이스코, 하메스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일, 치차리토, 호날두가 또 공격을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이날 이제 바란이나 이런 선수 자리로 라모스 선수를 내리고 바란 선수를 빼고 여기에 이제 치차리토 선수를 넣느냐. 그러니까 사실 라모스를 빨리 이 위치에서 빼는 것이 안첼로티 감독에게는 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스코 선수가요. 볼을 좀 끌면서 이제 템포를 죽이고 좀 안 좋은 장면들도 몇 장면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레알 마드리드 멤버 구성에서는 유벤투스의 강인한 압박을 탈압박시켜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일한 자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코 선수가 이날 그 전까지의 상황에서 아주 좋았건 그렇지 않았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스코는 그래도 미드필드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공격을 풀어나가기에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라모스는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도 압박을 풀어내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이스코 선수를 빼버린 것이 안첼로티 감독의 교체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실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일 선수를 너무 늦게 뺐어요. 베일 선수에 대한 어떤 비판이 10개가 있으면 그 10개가 다 맞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날 베일 선수는 뭔가 좀 소극적이고 뭔가 좀 자신감이 결여돼 있으면서 전체적인 경기의 연관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베일 선수를 거의 이제 경기 거의 다 끝날 때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헤세 선수도 물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베일 선수와 헤세 선수의 교체 타이밍도 조금 더 일찍 가져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저는 안첼로티 감독의 어떤 선발 라인업에 뭐 라모스 넣고 뭐 이런 거 자체는 뭐 그거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체에 있어서의 한두 가지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날 과단성 있게 시행하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유벤투스 칭찬을 좀 하자면요. 볼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정말로 뛰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테베스 선수가 이제 공격수 위치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러니까 가짜 9번이라는 우리 이제 메시라든가 토띠 얘기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만은 테베스가 거의 이제 가짜 9번처럼 이제 프리하게 움직임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 비달 선수는요, 이 위치 자체로만 보면 이제 기본 포메이션상에서는 10번에 해당하는 위치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가짜 10번이에요. 비달 선수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수비해주고, 크로스 괴롭히고, 라모스 괴롭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비달 선수가. 그리고, 테베스 선수가 또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잘 내려와줬고, 그쵸. 여기에 모라타 선수가 또 움직임이 좋은 선수, 움직임이 좋고, 모라타 선수가 볼 키핑이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모라타 하나만 전방에 있어도, 사실 바란이라든가 페페는 이 모라타 때문에 움직임에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테베스가 자유롭게 내려갈 때 뭔가 레알에서는 이 테베스를 잡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누치 선수라든가 아니면 피를로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미드필더들로부터 테베스에게 볼이 연결되기만 하면 테베스가 항상 효율적인 공간을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에 테베스가 볼을 잡는 순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예전에 2008-200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퍼거슨 감독의 그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메시의 가짜 9번에 그 결승전 딱 만나가지고 전혀 적응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날 제가 봤던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은 테베스의 이러한 어떤 자유롭고 효율적인 움직임에 전혀 적응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에 유벤투스 선수는 못한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테베스 선수의 이 무브먼트야말로 그 유벤투스의 그 승리를 낳은 아주 최대의 원동력 아니냐. 여기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비달 선수의 또 이 가짜 10번 같은 움직임, 여기에 사실 이 유벤투스의 포진 자체가 측면은 좀 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키시오 선수와 이 스투라로 선수가 측면 커버의 활동량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측면에서도 항상 수적 열세에 빠지지 않으면서 상대를 오히려 협력 수비를 제대로 해내는, 전체적으로 유벤투스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은 빛이 났던 경기고, 레알 마드리드는 말씀드렸던 대로 교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날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경기를 보면은 유벤투스의 그 기본적인 컨셉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유벤투스가 강팀하고 상대를 할 때 1차 압박, 테베스와 모라타, 이 모라타 선수와 비달까지 가세한 다이아몬드 전형에서 1차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1차 압박이 이제 뚫릴 경우에는, 강팀하고 할 때는 이 다이아몬드 전형이 비달까지도 내려와서 피롤로와 함께 두 줄 수비를 합니다. 벌어져서 두 줄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줄 수비를 빠르게 좁혔다 오므리는 그런 상대 공격이 통하지 않아서 잘 수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역습을 통해서 득점이 되던, 또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테베스를 통해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서 득점 루트를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바르잘리나 이런 수비수를 투입을 해서 5-3-2 전형으로 바꾸고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3단계 형태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날 레알 마드리드의 운영을 볼 때 한 의원님 말씀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부분은, 라모스 선수의 폼이 이날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초반부터 패스미스도 많고 결정적인 실책이 많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처럼 카르발의 동선을 살려주면서 하메스 선수가 접고 중앙으로 들어가는 동선에 라모스가 적절하게 이 커버를 유지해주면서 빌드업에도 관여하는 이 안정적인 플레이가 됐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미스가 많이 나왔다면 이 1차 압박을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드는 후반 교체 타이밍에서는 한 의원님 말씀대로 크로스 선수를 놓고 이스코 선수와 하메스 선수가 여기서 풀어줄 수 있게끔 1차 압박을 충분히 견뎌서, 그 다음에 측면에서 베일도 있고 호날두가 있습니다. 전방에 치차리토가 있다면, 그러면 이 두 선수가 호날두, 베일을 접고 들어와서 측면 수비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유벤투스가 실점하는 패턴들이 대부분이 수비 라인들이 두 줄 수비로 다이아몬드에서 다시 또 변형된 두 줄 수비로 내려왔다가 좁혀졌다가 벌려지면서 이쪽 공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이 밸런스 있게 갖춰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의원님과 이 교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2차전으로 갔을 때 한 의원님, 벤제마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원정골을 허용한 2대1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유벤투스가 쉽게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벤제마 선수에 가서는요, 물론 이제 레알 팬들이 벤제마 이외에도 정말로 갈망하는 선수는 네. 어떻게 보면 모드리치 선수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벤제마 선수 한 명만 돌아오더라도, 그리고 이 벤제마 선수가 컨디션이 괜찮다는 전제라면, 제 생각에는 레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테베스 선수의 어떤 그런 가짜 9번 같은 움직임에서 레알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는 말씀 드렸는데, 벤제마가 레알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해줄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날두와 치차리토와 베일, 혹은 뭐 호날두와 베일 이 투톱,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 수비를 뭔가 끌어내면서 연계를 해줄 만한 어떤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반해서 벤제마가 들어오면 레알도 이제 그러한 구심점이 생깁니다.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면서 전체적인 연계의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알의 이제 홈 경기 아닙니까? 네.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이 매치업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이제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두 번째 경기에는 포그바 선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지금 들려오거든요. 그게 지금 저 변수죠. 그렇죠. 포그바 선수가 나오게 되면, 물론 이날 마르키시오, 뭐 스투라로 못한 선수가 없습니다만, 포그바 선수가 나왔을 때 유벤투스가 얻을 수 있는 강점은 일단 중원에서의 어떤 존재감, 피지컬적인 존재감이 일단 아주 뭐 육중하게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 공격 전개가 조금 더 매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경기는 역시 레알이 조금 더 이제 공세적으로 하고, 레알은 일단 한 골 넣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을 하고 유벤투스가 조금 더 이제 역습적인 컨셉으로 나가게 될 텐데, 여기서 포그바 선수가 이 리그를 또 담당할 수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벤제마 돌아오고 포그바 돌아오면 제가 봤을 때는 두 팀 모두가 전력 상승이 되는 가운데 거의 이제는 5대5 승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액면가의 전력이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공격적으로 이제 몰아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또 다득점도 터뜨릴 수가 있는 팀인데, 어찌됐건 레알은 한 골을 넣고 시작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유벤투스는 이 레알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얻은 상태에서, 게다가 주말 라운드 레알은 발렌시아를 상대를 또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역적으로 유벤투스는 뭐 관계가 없죠. 이제 주말 라운드는 거의 그러니까요. 뭐 이제 연습 수준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경기에만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반 상황을 다 고려를 해보자면 5대5 승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원정 가서 실점을 안 하리라는 보장은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력을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실점을 그러면 한다고는 생각해야죠. 실점을 한다면 1대0으로 지면은 떨어지니까, 네, 일단 최소한 한 골은 넣고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2차전에 수비적으로 5-3-2 전형,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은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장지현 의원님 알레그리 감독의 컨셉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이제 아주 동의를 하고요. 왜 그랬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애초부터, 아틀레티코는 전체적으로 애초부터 조금 내려앉은 경기 네. 운영 속에 뭐 역습이라든가 혹은 뭐 세트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날은 라모스 선수가 또 통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심각한 압박을 받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죠. 네. 아틀레티코가 아예 좀 내려서는 컨셉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라모스에게도 실책이 일어날 확률이 더 떨어졌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유벤투스는 초반에는 오히려 유벤투스가 막 올라가면서 더 우세한 경기 흐름도 얼마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컨셉을 잘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알을 상대로 90분 내내 내려앉아서 뭐 지키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초반에 특히 홈에서 네. 득점을 좀 노리면서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해서 끊어내서 좀 최대한 어쨌든 득점을 터뜨리고자 하는 그 알레그리 감독의 컨셉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던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2차전도 원정이긴 하지만 네. 유벤투스가 1차전과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장 의원님이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해 주신 그 단계를 2차전에서도 가동을 해야 유벤투스가 좋은 경기를 치를 겁니다. 네,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발렌시아전을 통해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순위 싸움도 지금 치열한, 라리가 우승도 완벽하게 그런 내주기는 어려운 로테이션을 상황이죠. 지금 쉽게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유벤투스가 실점하는 경우가 한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방 압박을 전사적으로 상대팀이 했을 때 실책이 많습니다. 의외로 피를로도 전사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또는 키엘리니 같은 수비수도 압박을 했을 때 실책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책을 유발을 해서 득점을 하는 루트. 그리고 두 번째는 역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압박도 베일 선수가 같이 압박을 하는 흉내를 내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사실
전방 1차 압박을 강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본 선수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피를로 선수가 충분히 압박을 그렇죠. 당하진 않았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역습 전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역시 연계, 고리 이 부분이 라모스도 패스미스가 많았죠. 또 벤제마도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역시 2차전 레알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우 홈 경기는 벤제마 선수의 폼이 어느 정도 역습 전개에서 발휘가 되느냐. 그리고 4-3-3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스코 선수가 됐든 하메스가 됐든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상대 압박을 벗겨내서 얼만큼 역습 고리를 빠르게 나가서 이 두 선수들, 윙포드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느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이것이 2차전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렌시아 손에 달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레알이 사실 유벤투스 원정을 앞두고 세비야 원정을 했는데 그 경기가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레알 입장에서는 아주 천신만고 그때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발렌시아전에서도 또 반복이 되면 레알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2차전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전은 오히려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홈 경기보다 예측하기가 훨씬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57회 2부 해외 축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야,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저 장지현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그 어버이날 특집을 한번 해봅시다. 부자 선수 특집 한번 해볼 생각 그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정을 보니까 이걸 안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2차전까지 다 끝나고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날 네. 특집 그 아이템도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일단 죄송하지만 어버이님들께 그 특집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 아이템은 꼭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네.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리뷰를 한번 해보죠. 워낙 재밌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인 싸움, 이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네, 아주 치열한 감독 간의 수싸움도 또 펼쳐졌던 그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워낙 잘 알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시작과 함께 하피냐 선수가 3백에 이 스토퍼를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피냐, 보아탱, 베나티아. 네. 그래서 변칙적인 전략 나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거는 도르트문트와의 얼마 전에도 맞습니다. 포칼 4강전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하피냐, 보아탱, 베나티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게 뭐 바이에른 뮌헨이 안 쓰는 전략이 아니죠. 원래 하피냐 선수 아니라 여기 알라바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맞습니다. 더 좋았겠죠. 네. 근데 이제 하피냐 선수가 또 오른발을 또 쓰기 때문에 메시 선수가 또 들어올 때 마크하는 데 있어서도 왼발 각도에 있어서도 뭐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나왔는데 베르니아스 선수를 또 윙백에 배치를 시키면서 샤비 알론소와 필립 람 선수, 공격 시에는 람 선수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도 했습니다만 수비 시에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슈바인슈타이거와 티아고 선수가 수비 시에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공이 이쪽으로 갈 때는 같이 이쪽 커버를 들어가서 트라이앵글 형태를 만들어서 협력 수비를 해주고 공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쉬프트가 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3백입니다만 본인들이 점유도하면서 트라이앵글 형태에서 점유도하면서 수비시엔 또 밀러 선수가 오른쪽도 받치는 역할을 같이 해주는 이러한 운영 속에 또 빠른 역습 전개도 병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뭐 숫자적으로 표현하자면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포메이션은 3-4-2-1과 3-4-1-2의 복합형이다. 복합형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티아고 선수가 뭐 윙백이 아니지만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고 이제 밀러 선수가 톱이지만 약간 이쪽에 있고 슈바인슈타이거 선수가 약간 이쪽으로 갈 때는 이제 3-4-2-1처럼도 보이고요. 공격 시에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운데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를 또 두면서 밀러 선수가 또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3-4-1-2처럼도 보이고요. 맞아요. 뭔가 3-4-2-1과 3-4-1-2의 복합형 속에서 일단 초반을 구상을 했던 과르디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잘 준비를 했던 패턴입니다.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메시를 중심으로 한 이쪽 루트를 잘 막을 수 있을까? 메시 선수가 후방으로 좀 빠지면 베르나스 선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슈바인슈타이거 또 알론소까지 같이 협력 수비가 됩니다. 메시 선수를 잡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두 번의 장면이 나오죠. 전반 14분이 되기 전에 한 번은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협력 수비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메시가 툭툭 제껴서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바로 전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뻥 뚫려버리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공간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 장면은 메시가 자꾸 이쪽으로 공을 몰고 수비들이 압박을 하니까 아예 일로 들어가 버려요. 긴 킥이 또 때려지니까 메시 선수가 헤딩을 떨궈 놨어요. 하피냐 선수도 키가 작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수아레즈가 단독 찬스를 잡았는데 노이어가 발로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결국은 4-3-1-2처럼 바꿨습니다.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야, 4백 다시 바꿔. 4백. 하피냐 선수가 스토퍼에 있다가 원래 위치는 오른쪽 윙백으로 가면서 베르나스 선수가 이쪽으로 오고, 뭐 이른바 약간 다이아몬드 전형처럼 4-3-1-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전형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뭐 약간 측면 쪽 커버를 또 같이 해주는 역할의 미드필더 운영인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다시 또 밸런스를 갖춘 이후에 75분까지는 잘 버텼는데 베냐트 선수의 두 번의 실책. 네, 컸죠. 이게 사실 여기 위험 지역은 메시와 알베스가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무리한 돌파를 하다가 끊겼습니다, 한 번은. 그러면서 바로 알베스 통해서 메시에 연결돼서 프리하게 메시가 중거리 골을 하나 넣어버리는 좋다 이겁니다. 실점. 한 번 당했는데. 두 번째 실점 또 베르나 쪽 공간 커버. 사람을 밟지 못하고 어정쩡에 올라와 있다가 바로 라키티치가 쓱 밀어주니까 메시 선수가 그 상황에서 수비가 메시가 속도를 달고 벌써 1대1 들어오는데 수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메시의 왼발 각도 쪽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시가 왼쪽으로 한번 벤투맨스러운 그런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초반부터 약간 이건 잘했던 걸로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드릴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이날 바이에른 뮌헨은 50분이 지나 넘어가면서 람 선수라든가 슈바인슈타이거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전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에게는 요즘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잘하는 카운터 어택을 터뜨리기에 점점 더 유리한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한 50분 경부터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0대0 지금 전력 손실도 많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최대한 여기서 버티고, 그래도 뮌헨 홈에서는 포르투전에서 나타났듯이 항상 강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홈에서 그래도 승부를 좀 걸어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도 77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기서 또 사실은 0대1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고, 메시 선수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요, 오른발 골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왼쪽 하나만 방어해서 뭐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실점이 됐는데, 거기서도 제 생각에는요, 0대2에서도 정신 차렸어야 돼요.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0대2에서도 여기서 계속 점유율 가져가고 라인 끌어올리면서 중앙 쪽을 완전히 비워뒀죠. 거기다 교체를 투입을 하면서 밀러 선수가 그나마 좀 측면 커버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교체가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교체 선수의 폼도 현재 이제 바이에른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중앙을 완전히 비워두고 높은 라인으로 올리다가 완전히 이제 네이마르 선수에게 한 방을 더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로벤 리베리도 그나마 없는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90분 내내 좀 보수적으로 가는 컨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선수 기용과 포메이션 자체부터 말이죠, 하비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를 미드필드에 좀 기용을 하면서, 그래서 알론소 선수의 수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측면에서도 수적 열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뭔가 4-2-3-1 같은 전형을 애초에 들고 나오고, 과르디올라 감독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의 성격을 좀 죽이면서 점유율을 그냥 바르셀로나에게 조금 더 줄 생각을 하고서 조금 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포메이션 하에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갔어야 됐다. 그리고 먼저 실점을 하더라도 2차전을 기대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높은 라인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간 기본 컨셉이 있었어야 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제 첼시를 본받아라, 이 얘기로 종료가 될 거예요. 팬백을 해라. 과르디올라 감독 성격상 자존심이 허락을 하겠어요? 나 참.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현재 그 현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실리적인 색깔을 좀 취하려는 것도 실패가 됐고 실점 이후에 선수들이 다시 밸런스를 잡고 정비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던 미넨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전에 그 전날 펼쳐졌던 경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전인데요. 유벤투스가 은근히 노련한 선수들을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는 운영 속에 상황마다의 어떤 컨셉을 정확하게 두는 그런 경기 운영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현재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2차전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현재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과연 이러한 노련한 수비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런 공격적인 문제가 일단 시급했던 것 같아요. 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일단 첫 번째 이 레알 마드리드의 시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이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라모스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메시가 자꾸 이쪽으로 공을 몰고 수비수들이 압박을 하니까 아예 일로 들어가 버려요. 긴 킥이 또 때려지니까 메시 선수가 헤딩을 떨궈 놨어요. 하피냐 선수도 키가 작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수아레즈가 단독 찬스를 잡았는데 노이어가 발로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결국은 4-3-1-2처럼 바꿨습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야, 4백 다시 바꿔. 4백. 하피냐 선수가 스토퍼에 있다가 원래 위치인 오른쪽 윙백으로 가면서 베르나스 선수가 이쪽으로 오고 뭐 이른바 약간 다이아몬드 전형처럼 4-3-1-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전형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뭐 약간 측면 쪽 커버를 또 같이 해주는 역할의 미드필더 운영인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다시 또 밸런스를 갖춘 이후에 75분까지는 잘 버텼는데 베냐트 선수의 두 번의 실책. 네, 컸죠. 이게 사실 여기 위험 지역은 메시와 알베스가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무리한 돌파를 하다가 끊겼습니다, 한 번. 그러면서 바로 알베스 통해서 메시에게 연결돼서 프리하게 메시가 중거리 골을 하나 넣어버리는. 좋다 이겁니다. 실점. 한 번 당했는데. 두 번째 실점 또 베르나 쪽. 공간 커버. 사람을 밟지 못하고 어정쩡에 올라와 있다가 바로 라키티치가 쓱 밀어주니까 메시 선수가 그 상황에서 수비가 메시가 속도를 달고 벌써 1대1 들어오는데 수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메시의 왼발 각도 쪽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시가 왼쪽으로 한번 페인팅을 쳤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바디 페인팅을 자기 주발 왼발로 치려다가 직선 종적인 드리블을 하는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지금 유럽의 수비수는 제가 볼 때는 있을까요? 그 위대한 첼시의 수비수들이라면 네.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요? 첼시의 그 걸레 수비, 존 테리, 으아 이게 몸으로 여기 집어. 네, 이런 수비. 첼시 얘기만 하면 흥분해. 네, 이런 수비면 잘하면은 PK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힘들다. 네. 결국은 해도 안 되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알라바가 있었으면 베르냐 대신에 조금 더 좀 나은 수비가 혹시 됐지 않았나라는 뭐 결과론적인 생각도 해보고 공격 시에도 밀러나 레반도프스키 선방을 했고 뭐 결정적인 장면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부수는 로벤 리베리가 없는 것이 공격에서도 확실한 루트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짧게 한 세 가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즌의 이 단계에 오면 팀이 멀쩡한 팀일수록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저는 선발 포메이션 시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은 뭐 이거를 써 왔던 포메이션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조금 이제 신선함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었던 것이 최근의 축구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의 맨투맨 스타일이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경기를 그렇죠.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하피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좌측 센터백을 맡으면서 메시 선수를 거의 맨투맨 하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자기 영역에 왔을 때 약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경기장 뭐 여기까지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영역 비슷한 곳에 진입을 하게 되면 거의 맨투맨처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이날 처음에 출발한 어떤 컨셉을 보면 11명 대 11명을 네. 그냥 다 1대1로 막 붙이려는 듯한 어떤 그런 변칙적인 마인드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에 조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3백도 3백이지만은 이렇게 약간 맨투맨 형태의 수비를 하는 것이 매우 사실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장시현 의원님께서 이제 수아레스 선수 찬스 놓쳤던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이 3백을 구사하면서 약간 맨투맨적으로 붙인 것이 거기서 사실 한두 골을 실점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초반에 그렇게 실점을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더
더 대량 실점으로 갈 수도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아주 정말 악몽 같은 한 판이 될 수도 있었어요. 뭐 결론적으로도 악몽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MSN을 상대로 이 3백에서 특히 약간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의 결국은 이날 뭐 굳이 실책을 지적을 하자면 라모스 선수가 이날 턴오버가 대단히 많았고 전반전에 실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볼 소유권 유지가 뭐 안정적으로 전혀 되질 않았고, 결국은 여기 이제 교체 카드를 씀에 있어서 저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날 전체적인 아주 큰 미스를 좀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코 선수를 뺐거든요. 그렇죠. 치차리토 이스코 선수를 빼면서 이제 치차리토 선수를 기용하면서 좀 더 이제 공격의 무게를 실는 좀 더 그다음부터는 이제 4-3-3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도 갔는데, 이스코 선수보다는 뭔가 라모스 선수 쪽에 손을 댔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라모스 선수를 아예 빼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중원을 크로스, 이스코, 하메스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일, 치차리토, 호날두가 또 공격을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이날 이제 바란이나 이런 선수 자리로 라모스 선수를 내리고 바란 선수를 빼고 여기에 이제 치차리토 선수를 넣느냐. 그러니까 사실 라모스를 빨리 이 위치에서 빼는 것이 안첼로티 감독에게는 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스코 선수가요, 볼을 좀 끌면서 이제 템포를 죽이고 좀 안 좋은 장면들도 몇 장면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레알 마드리드 멤버 구성에서는 유벤투스의 강인한 압박을 탈압박 시켜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일한 자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코 선수가 이날 그 전까지의 상황에서 아주 좋았건 그렇지 않았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스코는 그래도 미드필드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공격을 풀어나가기에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라모스는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도 압박을 풀어내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이스코 선수를 빼버린 것이 안첼로티 감독의 교체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실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일 선수를 너무 늦게 뺐어요. 베일 선수에 대한 어떤 비판이 10개가 있으면 그 10개가 다 맞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날 베일 선수는 뭔가 좀 소극적이고 뭔가 좀 자신감이 결여돼 있으면서 전체적인 경기의 연관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베일 선수를 거의 이제 경기 거의 다 끝날 때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헤세 선수도 물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베일 선수와 헤세 선수의 교체 타이밍도 조금 더 일찍 가져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저는 안첼로티 감독의 어떤 선발 라인업에 뭐 라모스 넣고 뭐 이런 거 자체는 뭐 그거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체에 있어서의 한두 가지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날 과단성 있게 시행하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유벤투스 칭찬을 좀 하자면요, 볼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정말로 뛰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테베스 선수가 이제 공격수 위치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러니까 가짜 9번이라는 우리 이제 메시라든가 토띠 얘기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만은, 테베스가 거의 이제 가짜 9번처럼 이제 프리하게 움직임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 비달 선수는요, 이 위치 자체로만 보면 이제 기본 포메이션상에서는 10번에 해당하는 위치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가짜 10번이에요. 비달 선수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수비해주고 크로스 괴롭히고 라모스 괴롭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비달 선수가. 그리고 테베스 선수가 또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잘 내려와줬고, 여기에 모라타 선수가 또 움직임이 좋은 선수, 움직임이 좋고 모라타 선수가 볼 키팅이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라타 하나만 전방에 있어도 사실 바란이라든가 페페는 이 모라타 때문에 움직임에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테베스가 자유롭게 내려갈 때 뭔가 레알에서는 이 테베스를 잡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누치 선수라든가 아니면 피를로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미드필더들로부터 테베스에게 볼이 연결되기만 하면 테베스가 항상 효율적인 공간을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에 테베스가 볼을 잡는 순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예전에 2008-200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퍼거슨 감독의 그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메시의 가짜 9번에 그 결승전 딱 만나가지고 전혀 적응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날 제가 봤던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은 테베스의 이러한 어떤 자유롭고 효율적인 움직임에 전혀 적응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에 유벤투스 선수는 못한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테베스 선수의 이 무브먼트야말로 그 유벤투스의 그 승리를 낳은 아주 최대의 원동력 아니냐. 여기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비달 선수의 또 이 가짜 10번 같은 움직임, 여기에 사실 이 유벤투스의 포진 자체가 측면은 좀 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키시오 선수와 이 스투라로 선수가 측면 커버의 활동량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측면에서도 항상 수적 열세에 빠지지 않으면서 상대를 오히려 협력 수비를 제대로 해내는, 뭐 전체적으로 유벤투스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은 빛이 났던 경기고, 레알 마드리드는 말씀드렸던 대로 교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날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경기를 보면은 유벤투스의 그 기본적인 컨셉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유벤투스가 강팀하고 상대를 할 때 1차 압박, 테베즈와 모라타, 이 모라타 선수와 비달까지 가세한 다이아몬드 전형에서 1차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1차 압박이 이제 뚫릴 경우에는, 강팀하고 할 때는 이 다이아몬드 전형이 비달까지도 내려와서 피롤로와 함께 두 줄 수비를 합니다. 벌어져서 두 줄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줄 수비를 빠르게 좁혔다 오므리는 그런 상대 공격이 통하지 않아서 잘 수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역습을 통해서 득점이 되던, 또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테베스를 통해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서 득점 루트를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뭐 바르잘리나 이런 수비수를 투입을 해서 5-3-2 전형으로 바꾸고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3단계 형태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날 레알 마드리드의 운영을 볼 때 한 의원님 말씀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부분은, 라모스 선수의 폼이 이날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초반부터 패스 미스도 많고 결정적인 실책이 많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처럼 카르발의 동선을 살려주면서 하메스 선수가 접고 중앙으로 들어가는 동선에 라모스가 적절하게 이 커버를 유지해주면서 빌드업에도 관여하는 이 안정적인 플레이가 됐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미스가 많이 나왔다면 이 1차 압박을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드는 후반 교체 타이밍에서는 한 의원님 말씀대로 크로스 선수를 놓고 이스코 선수와 하메스 선수가 여기서 풀어줄 수 있게끔 1차 압박을 충분히 견뎌서, 그 다음에 측면에서 베일도 있고 호날두가 있습니다. 전방에 치차리토가 있다면, 그러면 이 두 선수가 호날두, 베일 접고 들어와서 측면 수비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유벤투스가 실점하는 패턴들이 대부분이 수비 라인들이 두 줄 수비로 다이아몬드에서 다시 또 변형된 두 줄 수비로 내려왔다가 좁혀졌다가 벌려지면서 이쪽 공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이 밸런스 있게 갖춰질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의원님과 이 교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2차전으로 갔을 때 한 의원님, 벤제마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원정골을 허용한 2대1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유벤투스가 쉽게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벤제마 선수에 가서는요, 물론 이제 레알 팬들이 벤제마 이외에도 정말로 갈망하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모드리치 선수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벤제마 선수 한 명만 돌아오더라도, 그리고 이 벤제마 선수가 컨디션이 괜찮다는 전제라면 제 생각에는 레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테베즈 선수의 어떤 그런 가짜 9번 같은 움직임에서 레알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는 말씀 드렸는데, 벤제마가 레알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야,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저 장지현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그 어버이날 특집을 한번 해봅시다. 부자 선수 특집 한번 해볼 그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정을 보니까 이걸 안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2차전까지 다 끝나고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날 특집 그 아이템도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일단 죄송하지만 어버이님들께 그 특집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 아이템은 꼭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리뷰를 한번 해보죠. 워낙 재밌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인 싸움, 이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아주 치열한 감독 간의 수싸움도 또 펼쳐졌던 그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워낙 잘 알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시작과 함께 하피냐 선수가 3백에 이 스토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피냐, 보아탱, 베나티아. 그래서 변칙적인 전략 나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거는 도르트문트와의 얼마 전에도 맞습니다. 포칼 4강전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하피냐, 보아탱, 베나티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게 뭐 바이에른 뮌헨이 안 쓰는 전략이 아니죠. 원래 하피냐 선수 아니라 여기 알라바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맞습니다. 더 좋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하피냐 선수가 또 오른발을 또 쓰기 때문에 메시 선수가 또 들어올 때 마크하는 데 있어서도 왼발 각도에 있어서도 뭐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나왔는데 베르네아스 선수를 또 윙백에 배치를 시키면서 샤비 알론소와 필립 람 선수, 공격 시에는 람 선수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도 했습니다만 수비 시에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슈바인슈타이거와 티아고 선수가 수비 시에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공이 이쪽으로 갈 때는 같이 이쪽 커버를 들어가서 트라이앵글 형태를 만들어서 협력 수비를 해주고 공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슈프트가 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3백입니다만 본인들이 점유도 하면서 트라이앵글 형태에서 점유도 하면서 수비시엔 또 밀러 선수가 오른쪽도 받치는 역할을 같이 해주는 이러한 운영 속에 또 빠른 역습 전개도 병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뭐 숫자적으로 표현하자면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포메이션은 3-4-2-1과 3-4-1-2의 복합형이다. 복합형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티아고 선수가 뭐 공격 시에는 또 윙백이 아니지만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고 이제 밀러 선수가 톱이지만 약간 이쪽에 그렇죠. 있고 슈바인슈타이거 선수가 약간 이쪽으로 갈 때는 이제 3-4-2-1처럼도 보이고요. 공격 시에는 하지만 좀 좀 벌려지죠?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운데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를 네. 또 두면서 밀러 선수가 또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3-4-1-2처럼도 보이고요. 맞아요. 뭔가 3-4-2-1과 3-4-1-2의 복합형 속에서 네. 일단 초반을 구상을 했던 과르디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초반에 잘 준비를 했던 패턴입니다.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메시를 중심으로 한 이쪽 루트를 잘 막을 수 있을까? 메시 선수가 후방으로 좀 빠지면 베르나스 선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슈바인슈타이거 또 알론소까지 같이 협력 수비가 됩니다. 메시 선수를 잡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두 번의 장면이 나오죠. 전반 14분이 되기 전에 한 번은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협력 수비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메시가 툭툭 제껴서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바로 전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뻥 뚫려버리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공간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 장면은